이번 주에 강의할 어떤 주제는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 여러분들도 이제 생소하고 또 어렵게, 그 어느 것보다 참 어렵게 느껴질 텐데, 어, 사실은 나도 이 주역이 어려워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역을 맨 나중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벌써 몇 년 뭐 되지 않습니다. 이 주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공자께서 나에게 5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참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학문을 연구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제 공자조차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주역을 보지 못하고 주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50년이 더 주어진다면 주역을 더 완벽하게 공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삶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주역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 뭐, 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역을 배워보니까 주역이 참 어려워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히 유연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로 이 주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징이라든지 그 코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그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 주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 주역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이 주역의 경우에는 이 중국에 있어서 이제 제자 백가 사상이 바로 이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할 만큼 이 주역은 중국의 어떤 사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이 주역이 왜 그 우리들 속에서 의미를 더욱더 가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들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제 부단히 변화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무쌍이에요. 날이 맑다가도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계절이 또 바뀌어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라든가 밤과 낮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저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어떤 삶 속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끊임없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 세계가 항상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들을 관찰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한시도 변하지 않는 때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낮인데, 이 곧 이제 밤이 되겠죠. 이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통계학 하듯이 이 통계로 이것을 되짚어 보니 어떻습니까? 정연한 질서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24절기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속에는 일정 부분의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질서들을 이 우리들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일정 부분의 질서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질서, 그러한 어떤 질서들을 상징화하고 코드화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역을 바라볼 때는 어, 굉장히 그 낯선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들은 자연 관찰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굳이 자연을 관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예. 예, 물질 문명 속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어떤 우리들은 전자기기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이제 친근해졌지. 자연의 흐름과 뭐 하늘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니 이제 결국 이제 이 세상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역을 온전히 오롯이 이해하기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주역은 주역대로 놔둘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주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이제 관찰하자. 그 속에서 정연한 질서들을 확인하고 발견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따르라.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따라라.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살피고 본받아서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서경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어디를 해라고요? 하늘을 따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그죠? 그것을 살피고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때를 알려주라 라고 하는 천지 운행의 변화, 흐름을 살펴가지고 때를 잘 알려줘라 이겁니다. 그 24절기와 같은 그런 때를 잘 알려주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속에서 결국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삶에 이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천지자연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화, 코드화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생존의 문제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상징화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는 겁니다. 곧 점을 치던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가 아니라 뭐 지금도 점 치죠. 예, 점을 보죠. 점을 보는데 이제 주역에서의 점은 이제 산 가지를 봐서 산 가지를 통해서 주역의 점괘를 뽑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점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의 뼈나 이제 거북의 등껍질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점을 봅니다. 자, 점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점보다 점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삶과 생존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점에 대한 어떤 이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 속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징화 코드화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징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 바로 주역의 이제 팔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괘는 이제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인 바로 이 복희씨가 이제 거북의 등껍질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바로 팔괘, 예, 팔괘를 만들어냅니다. 이 선천팔괘 이렇게 해서 이제 팔괘를 이제 그리죠. 팔괘를 이렇게 복희씨가 8가지 팔괘를 그려요. 이제 팔괘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문왕이 이 팔괘를 이제 그 8가지 궤죠. 8가지 궤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관계를 지어서 64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88이 64가 되죠. 이제 팔괘 팔괘를 계속 조합을 해가지고 6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64개에 대한 설명을 문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 8개의 이제 8개는 이제 괴는 어, 모두 6개의 그 효로 한 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384개의 효에 대한 설명을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희, 문왕,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64개에 대한 설명이 기초적인 설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공자라는 거죠. 이 공자는 복희, 이 문왕, 주공이 만들어 놓은 바로 이 그 64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10익이라고 해서 어, 총체적으로 주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익이라고 하면 모두 이제 10개의 책, 10개의 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10개의 책 속에는 이제 계사전 상하라고 하는 게 있고, 문헌전이 있고, 잡전이 있고, 그죠? 설계전이 있고, 뭐 이런 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책에 해당되는 10익을 만들면서 주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은 곧 공자께서 이 복희, 문왕, 주공께서 이 설정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후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공자께서는 이 시빅을 쓰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이 좀 더, 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았던가 봐요. 이제 그래서 주역을 제대로 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바로 거기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녹화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한 2, 30분 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끊어진 곳을 보니까 공자의 10익의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자, 아무튼 이 공자께서 이 10익, 그죠? 10익을 통해서 복희, 문왕, 주공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 그 만들어 놓은 주역의 기초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께서 다시 주역 64개를 다 재배치하고 그죠? 재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달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그 효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전부 다 새로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역을 다시 이제 편찬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자께서는 이, 그 자신에게 50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주역을 공부를 하는데 한 50년 정도는 더 공부를 해야 주역을 온전히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자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공자의 그 주역 공부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위편 3절. 그죠? 우리 가죽끈으로 이제 책을 예전에 묶었잖아요. 이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자의 주역 공부가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오랫동안 주의 깊게 예, 이제 시도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역에 있어서 이제 64개, 그 다음에 384효,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들 삶을 설명해가는 어떤 방법의 하나입니다. 상징과 코드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역의 한 괴가, 내가 점을 통해서, 이제 한 괴를 뽑았을 때, 그 괴가 이야기해주는 어떤 요소들은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 예견, 예시와 같은 부분들이다. 이제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도대체 어떤 그 내용들을 어,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의 원리죠. 이제 주역의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과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주역은 내가 이제 그 사서 삼경, 사서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삶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어를 이야기하면서 존재론과 관계론을 이야기할 때 존재,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 반듯하게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주역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즉, 이 나를 둘러싼 또 하나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 그래서 이제 이 나가 있으면 내게 다가오는 이 관계입니다. 이 부분, 어찌 보면 이제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봄에 이 사건을 만나고 여름에 만나고 가을에 만나고 겨울에 만나는 것이 각각 그 시기를 따라서 그 뭔가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미치는 것도 다르게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이 사건을 이것을 만나는 것과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만나는 것. 즉 우리가 그 하나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상황들이 이 나에게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를 잘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판단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물러나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무르는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가 아니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들 이런 어떤 결정들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를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예, 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과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요쪽에 있을 때와 요쪽에 있을 때는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나로서 오롯이 이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와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앞과 뒤 전후에 대해서 잘 이제 유추하고 고려해서 잘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점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시처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주역의 원리는 인생은 뭡니까? 미완성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완전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주역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나가 나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뭡니까? 주변의 상황과 그죠? 배치, 위치, 시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찰나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시작이 마침일 수 있고 마쳤다. 이제는 되었다. 라고 하면 또 때론 새로운 어떤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이 원형, 이정, 원형, 이정,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제 이 순환의 원리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평생토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독불장군인 나로서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러니, 어,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이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을 결정되어 있지 않는 인생 속에서 가장 바르게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겸손이 주역이 지니고 있는 또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득 차는 것과 가득 차는 것을 이제 늘 경계를 하죠. 이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차면은 자연도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줄여나가지. 그죠? 어, 이 휴영이라고 하죠. 천도는 천도지 휴영이하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휴, 영,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는 것. 완벽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 보름달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줄어드는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또 이제 영원히 줄어드느냐? 또 다시 이제 가득 찬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지러졌다가 가득 찼다가 이지러졌다가 가득 찼다가 찼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겸손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 천도, 하늘에 도는 가득 찬 것을 드러내면서 겸손이라는 것을 더해준다. 예, 겸손의 덕을 더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에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변화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이런 이제, 것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을, 보태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해요. 예, 사람의 돈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어,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차면 반드시 이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죠. 그렇잖아요. 넘치게 됩니다. 넘치면 이제 물이 흐르면서 쭉 내려가면서 웅덩이가 있으면 낮은 곳부터 채워서 올라가게 됩니다. 낮은 곳부터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내려가면서 뭐 먼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것부터 채워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처럼 물이 이제 상선약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그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약수,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죠. 물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제 어, 어, 그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결국 그 우리들의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늘 겸손하고 부족한 듯 자기의 자세를 낮추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일단 던져줍니다. 자, 주역이 가지고 있는 뭐 총체적인 총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다. 아, 우리는 나 혼자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주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요 부분이 바로 주역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와 가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 주역 읽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역에서 이제 그 결국 이거잖아요. 이제 이 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이제 태극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양이라고 하죠. 음양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양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네 가지 사상이라고 하고 자 요거를
자, 요걸로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태극이죠. 태극 하나. 무국이 태극이다. 태극 요거고. 요게 이제 음과 양 이렇게 해서 음양이죠. 음양 요거를 양의 이제 두 가지다 이런 거죠. 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요 네 개를 이제 사상 그죠? 이 사상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여덟 개를 바로 팔괘 이렇게 하죠. 이 팔괘, 저 팔괘 이 8 곱하기 2, 8이 16 하면 16개, 16. 그 다음에 여기 32, 32에서 64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뭡니까? 출발은 바로 태극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양이, 그 다음에 사상,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해서 이 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태극, 세상은 뭡니까? 이 태극,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무국이 태극이다 그랬잖아요. 무국, 아무것도 없는 것. 이 무국,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찬 것 같지만 실제 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허공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의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방고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이 방고가 허공 속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구가 영양이 있는 것을 다 이제 먹으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죠. 이 몸집을 키워가지고 몸집을 키워서 이제 3만 6천 년, 이 18,000년 동안을 먹고 자고를 계속 하다가 다시 또 18,000년을 먹고 자고를 계속 합니다. 자, 이 18,000년, 18,000 플러스 2이죠. 18,000년, 18,000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18,000년을 오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18,000년을 오후라고 하죠. 그 하루를 이야기한다면 그래 하루 오전과 오후 동안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에서 아니 이제 그 이 신화에서 이야기하기를 3만 6천 년 동안 먹었다 이렇게 안 하고 18,000년을 계속해서 먹고 자고를 시도했고 또다시 이제 18,000년을 먹고 자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더하면 32,000년이잖아요. 애초에 이야기하면서 이 반고라고 하는 신이 반고가 세상에서 허공 속에서 무언가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이 허공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태어나면서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형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18,000년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18,000년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몸집이 이제 키워지죠. 또 이제 18,000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32,000년 동안 몸집을 키워 놓고 난 뒤에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이 하늘이 되고, 그죠? 여기가 이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우뚝. 자, 여기 있던 이제 방구가 이 어느 날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방구의 몸속을 흐르던 뭐 이제 피는 수맥이 되고 방구가 내뿜던 그 한숨은 바람이 되고 방구의 머리털 속에서 머리털, 피부, 뭐, 털, 뭐, 이런 것들이 다 초목이 되고, 피부는, 이 땅이 돼지가 되고, 그죠? 땅의 표면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창세, 신화예요. 이 창세 신화 속에서 보면, 자, 콩태자라고 해서 이 태자는요, 자, 커지다. 뭐가 커지느냐면, 땅 속에 있는 하나의 씨앗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콩태자예요. 요게 태자는 땅에 심은 요 씨앗이 점점 커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거. 이 콩태자는 태극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뿌리는 것을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씨앗, 하나의 의미, 그죠? 이것을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만물의 씨앗이 되는, 만물의 출발점이 되는 이 태극은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결국 하나의 의미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라고 하는 어떤 것도 결국은 뭐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취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이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근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무국이 되었어요. 자, 요게 무국입니다. 태초의 근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국이고 태극이죠. 자, 여기에서 뭐가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 음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고 음을 통해서 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근원은 바로 대지, 이 땅이죠. 대지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땅입니다. 자,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늘이 되죠. 이 하늘이 되죠. 양이 됩니다. 자, 요건 음이 되고, 그죠? 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누가 태어나요? 가이아라고 하는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대지의 여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대지의 여신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신들의 어머니, 즉 신을 낳은 이제 신이니까 신들의 어머니이고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아. 대지의 신. 그죠? 근데 이 가이아가 이 남편도 없이 자식을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는 우라노스를 낳아요.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아가 남편 없이 혼자서 이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우라노스가 바로 하늘의 신이죠. 이 하늘의 신입니다. 이 하늘의 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신. 가이아가 이제 이 땅의 신이고, 바로 이제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입니다.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가이아가 우라노스와 이제 관계를 해서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이제, 음,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제 신을 낳습니다. 자, 이 우라노스 다음에 크로노스, 그죠? 이 크로노스를 넣고, 이 크로노스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가이아가 남편인 이제 자식이자 남편인 우라노스를 크로노스를 깨워가지고 우라노스의 이제 남근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남근을 잘라버려서 자른 이제 남근에서 이제 피가 이리 튀어서 가이아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기간테스라고 하는 신을 낳게 되고 또 뭡니까? 이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이제 나와 이제 남근 옆에 있던 이 거품 이 또 가이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누구를 낳아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 아프로디테를 낳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기 보면 가이아가 남편 없이 낳는 사람이 누구냐? 낳는 신이 누구냐면 우라노스 하늘의 신. 그 다음에 또 우레아라고 하는 산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 또 놓고, 가이아가 하늘 또 놓고, 이제 그 산 또 놔요. 이제 산을 넣습니다. 우레아라고 하는, 우레아를 낳아요. 우레아를 놓고, 그 다음에 누굴 넣습니까? 폰토스라고 하는 이 폰토스라고 하는 신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 폰토스는 바다예요. 바다의 신, 이 폰토스가 되죠. 그래서 이 가이아가 남편 없이 그 대지의 신인 이 가이아가 낳는 아들이 우라노스, 하늘을 낳고, 그 다음에 우레아라고 하는 산들을 낳고, 그 다음에 폰토스라고 하는 바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대지의 신에 의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결국 이 신화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코드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을 통해서 자꾸 상징과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바로 이제 그것과 이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과 서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이아와 이 신들을 통해서 이 저기 태어나는 이 신들의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이 같은 상징과 코드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설명해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나 이제 우리 그 동양의 신화나 그 신화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놓고 보면 거의 그 사유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돼지가 먼저 태어나요. 우리도 이제 음양 이러잖아요. 양과 이렇게 하면서 음양이라고 말. 음을 먼저 둡니다. 예, 그것은 결국 이 대지라고 하는 이 음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에 의해서 양이 만들어지는 탄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이아가 놓은 아들이 우라노스고 그 다음에 폰토스고 우레아인데 이 아들과 이제 그 관계를 해서 누구를 넣느냐면 바로 크로노스를 넣죠. 그런데 이제 우라노스가 워낙 포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이아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 아들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바로 이 우라노스를 이제 힘을 없애버리죠. 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이 남자의 힘을 없애는 방법, 남근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우라노스의 남근을 끊어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해하는 이런 그 서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발점에서 결국은 이 제우스도 이제 크로노스를 제거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자식이 아버지를 거세하는 이러한 어떤 근원적 어, 근원적 방탕 아니죠. 뭐 이런 부분 근원적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즉 서구의 어떤 사유, 서구를 지배하는 가장 중심적인 원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어,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이 동양의 그
동량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움직이게 나가는 원리는 결국 이제 조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반고가 자신의 몸을 죽여서 뭡니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서처럼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세상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것이 결국 이제 서구의 그 사유와 동양의 사유가 이 나뉘어지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맨 처음 출발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예요. 이 태극, 하늘, 뭐, 자, 주역 조금 이해는 됐습니까? 자, 주역을 이해를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첫 시간 수업은 뭐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